1834년 음력 11월 18일 창덕궁 인정전에 찬바람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신료들이 두 줄로 늘어서 고개를 조아리는 그 거대한 공간의 한가운데 용상 위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골룡포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며 앉아있는 이 아이의 나이는 겨우 8살. 이름은 이환. 훗날 조선 제24대 왕, 묘호를 헌종이라 받게 될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 8살짜리 아이가 조선 8도의 왕이 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헌종의 일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헌종이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 효명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와 순원왕 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세자로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그는 문장과 시에 뛰어났고 특히 궁중정제, 즉 궁중무용과 음악을 직접 창작하고 연출할 만큼 예술적 감수성이 남달랐습니다. 그가 남긴 악장 창작물들은 지금도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역사에 새긴 가장 큰 발자국은 예술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순조 연간의 조선 조정은 한마디로 안동 김씨의 왕국이었습니다.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세도 정치의 문을 열었고 그의 일족이 이조판서, 병조판서, 비변사의 요직을 촘촘히 채웠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결정은 김씨 가문이 했고 관직은 실력이 아니라 가문과 뇌물로 거래되었습니다. 순조 스스로도 이 상황에 깊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는 1827년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당시 효명세자의 나이 19살. 젊은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효명세자는 즉각 풍양조씨 세력을 끌어들여 안동 김씨를 견제했습니다. 그의 장인인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조씨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기 시작했고 기존 세도 가문이 인사 전횡이 하나씩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신료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만약 효명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30년 음력 5월 6일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흥서했습니다. 나이 22살. 대리청정을 맡은 지 불과 3년 만이었습니다. 순조실록은 그의 죽음 전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인에 대한 명확한 기술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효명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안동 김씨를 향한 조선의 마지막 견제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1827년에 태어난 4살배기 아들 이환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4년이 지난 1834년. 이번에는 할아버지 순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는 재위 말년 내내 병환에 시달렸습니다. 순조실록에는 내의원이 어이를 거느리고 수시로 왕의 처소를 오간 기록이 넘쳐납니다. 그해 음력 11월 순조는 끝내 눈을 감았고 조선 왕조는 8살 이환에게 왕위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린 왕이 용상에 앉자 백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만세 소리가 전각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의례 속에서 8살 아이가 무엇을 느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야사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뒤 헌종이 내전으로 돌아와 유모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왜 그토록 오래 전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씌워진 면류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헌종이 즉위하자마자 조선의 국정은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렴청정, 문자 그대로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어린 왕의 곁에 발을 치고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받고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죠. 순원왕후가 누구입니까? 김조순의 딸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그 김조순의 딸이 어린 왕의 할머니로서 조선의 국정을 손에 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완전한 제도화였습니다. 헌종실록의 즉위 초반 기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요 관직 임명 기사들 속에서 안동 김씨 일족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대사헌, 비변사 당상, 나라의 인사권과 군사권, 행정권을 좌우하는 자리들이 특정 가문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전합니다. 조정에서 벼슬 하나를 얻으려면 돈 1000냥이 있어야 하고 대감 자리를 얻으려면 집 한 채를 바쳐야 한다. 과장이 섞였겠지만 이 말 속에 당시 조선 관료 사회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 아닌 연줄과 재력이 관직을 결정하는 나라. 그것이 어린 헌종이 물려받은 조선이었습니다. 헌종의 즉위 초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효명세자의 추존 문제입니다. 헌종이 즉위하면서 왕위를 계승한 할아버지 순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종의 생부인 효명세자는 세자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왕이 아닌 상황. 이것은 조선의 예법 체계상 지극히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1835년 조정에서는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은 뒤에 왕의 지위를 올려받은 것입니다. 이 추존 과정은 당시 정치 지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효명세자의 장인 집안인 풍양조씨들은 익종 추존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의 친정 가문이 다시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의 미묘한 세력 경쟁. 그 틈바구니에서 어린 왕 헌종은 정작 자기 자신의 뜻을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추존조차 그것은 어린 왕의 효심이라기보다 어른들의 정치 계산이 앞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종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우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헌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들을 꼼꼼히 따라가면 헌종이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경연, 즉 왕과 신료들이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헌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신하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헌종이 성리학적 학문에 그치지 않고 서화와 골동서화 감상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서예가들과 교유했다는 기록도 있고 헌종이 직접 쓴 글씨가 신하들에게 하사되어 보물처럼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런 헌종의 모습을 보면 만약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떠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무칩니다. 어쩌면 그는 예술적으로 탁월했던 아버지 효명세자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조건을 봐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감수성과 학문적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는 권력이 자기 손에 없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철벽 앞에서 총명함은 오히려 더 깊은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헌종을 평생 짓눌렀던 무게였습니다. 1834년 인정전의 용상에 앉은 8살 이환. 그의 뒤에는 22살에 꺾인 아버지의 꿈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세도 가문의 이해관계가 가득 찬 조정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 위에는 너무도 무거운 면류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시대를 견뎌내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풀어나갈 헌종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영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조에 짓눌린 한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는지,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헌종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천주교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왜 그토록 잔혹한 탄압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이면에 누구의 손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1839년 조선의 봄은 유난히 불안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으로 포도청 포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골목골목에 밀고자들의 눈길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사랑채에서 낯선 책이 발견되었다는 소문, 어느 마을 안악이 새벽마다 어딘가로 향한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공포의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해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천주교 탄압 중 하나, 그리고 13살 헌종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서양 종교를 탄압했다는 한 줄로 정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해박해는 그 뿌리가 훨씬 깊고 그 의미가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복잡한 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때는 18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일부 남인 실학자들은 청나라 북경을 오가며 서학이라 불리는 서양 학문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천주시리를 비롯한 서양 서적들이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을 서양의 철학서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다 보니 믿게 된 것입니다. 학문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조선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씨앗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을까요? 천주교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한 문장이 조선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는 당시의 신분 구조를 떠올려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양반과 상민과 천민이 엄격하게 구별되고 여성은 글도 배우기 어려웠던 사회. 그 사회에서 하느님 앞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중인, 상민, 여성, 심지어 노비들까지 성리학이 만들어 놓은 신분의 벽 앞에서 평생 고개를 숙여야 했던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엄한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주교는 아래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왜 이토록 격렬하게 천주교를 탄압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째, 제사 거부의 문제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제사는 전통 풍습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국가에 대한 충, 사회 질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조선의 근본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둘째, 왕권을 초월하는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신자들은 왕보다 높은 천주를 섬겼습니다. 조선은 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 위에 또 다른 주인을 두는 종교라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외세와의 연결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신자들이
북경의 서양 선교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조선 조정은 천주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외세 침투의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천주교는 조선에서 사학, 즉 삿된 학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1801년 신유박해, 1815년 의례박해, 1827년 정예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39년 기해박해는 그 규모와 잔혹함에서 이전의 모든 박해를 뛰어넘었습니다. 1839년 봄, 우의정 이지연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서학이 조선 팔도에 깊이 뿌리 내렸으며 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처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온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헌종은 13살이었고 수렴청정은 아직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인 국정 결정권은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 세력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안동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해박해는 어린 왕 헌종의 의지라기보다 세도 권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포도청의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전국에 방이 붙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를 고발하면 포상을 내리고 숨겨주면 함께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해박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3명의 프랑스 선교사의 체포와 처형이었습니다.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이 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입국하는 서양 선교사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공식적인 통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변장을 하고 조선 신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목숨을 건 잠입을 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신자의 집 헛간이나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수년을 버텼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1837년 조선에 입국하여 2년간 은신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선어를 익히고 조선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제로 양성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그물이 좁혀오자 앵베르 주교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기해일기에는 앵베르 주교가 남긴 편지가 전합니다. 자신이 숨어 있으면 더 많은 조선 신자들이 잡혀 죽을 것이라며 자신의 목숨으로 더 이상의 피를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도 뒤이어 자수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 세남터로 끌려갔습니다. 세남터는 조선시대 군인들의 처형장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을 일반 죄인이 아닌 군사적 위협으로 본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839년 음력 9월 21일 세 선교사는 군문효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목이 잘려 군문에 걸리는 극형이었습니다. 헌종실록 헌종 5년 9월의 기사는 이들의 처형을 간략하게 거의 건조하다시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의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피와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당시 신자들이 남긴 증언록인 기해일기를 통해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세 선교사의 죽음은 극적이었고 기록도 비교적 풍부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로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름도 없이 쓰러진 수많은 조선인 신자들입니다. 기해박해로 목숨을 잃은 조선인의 수는 공식 기록만으로도 수십 명에 달하며 기록되지 않은 희생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이 박해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하상. 그는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의 아들로 조선 천주교를 이끌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처형되기 전 포도청에서 상제상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박해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이 글은 조선 천주교 문학의 백미로 꼽힙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고 붓을 든 사람. 그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진길. 역관 출신으로 조선 천주교 공동체와 북경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오가며 선교사 입국을 도왔고 교회의 조직을 지탱했습니다. 정하상과 함께 체포되어 같은 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여성 신자들. 기해일기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포졸에게 잡힌 젊은 어머니.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말에도 고개를 젓고 아이와 함께 끌려갔다는 기록입니다.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용기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1839년 조정은 척사윤음을 반포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내려진 공식 문서로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헌종의 어세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13살 헌종이 이 명령의 주체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척사윤음의 내용을 기획하고 결정한 것은 조정의 권신들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빌렸지만 왕의 의지는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르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해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역사의 잔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하지 않은 자의 이름으로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 헌종은 기해박해의 책임자로 역사에 남아있지만 그 박해의 실질적 결정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해박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조선의 질서가 자신을 지키려 발버둥 친 흔적이었고 그 질서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손을 내뻗다 꺾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어린 왕 헌종이 있었습니다. 결정할 수 없었지만 책임을 지어야 했던 조선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앉은 소년. 새남터의 모래사장에 스며든 피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창덕궁의 깊은 곳, 후원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나 동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웅장한 기단도 없습니다. 나무 본연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 기둥들, 단아하게 뻗은 처마선, 그리고 담장 너머로 내다보이는 소박한 화계, 꽃을 심은 계단식 화단. 이곳이 낙선제입니다.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왕의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움 속에 헌종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와 권력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가장 인간적인 헌종을 만나보겠습니다. 낙선제가 완성된 것은 1847년 헌종 13년의 일입니다. 헌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관련 기사들을 종합하면 낙선제는 단순한 별당이 아니라 낙선제, 석복헌, 수강제로 이어지는 세 채의 전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생활 공간 단지였습니다. 낙선제는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 석복헌은 후궁의 처소, 수강제는 대왕 대비 순원왕후를 위한 공간으로 각각 기능했습니다. 공식적인 건립 명부는 후궁 처소의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낙선제의 건립에 훨씬 더 복합적인 동기가 얽혀 있다고 봅니다. 헌종은 이 시기 이미 21살의 청년 왕이었습니다. 수렴 청정은 끝났지만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여전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적 결정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거대한 궁궐 안에서 헌종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낙선제는 그 결핍에 대한 헌종의 답이었습니다. 왕이 지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왕이 직접 설계한 자신만의 세계. 낙선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궁궐 건축을 떠올려 보십시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이 전각들은 모두 붉고 푸르고 황금빛으로 가득한 단청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단청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위엄, 하늘의 권위, 신성한 공간임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선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나무를 나무답게 두었습니다. 기둥은 기둥의 결을 드러내고 석가래는 석가래의 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된 공사였음에도 단청을 올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조선 사대부 문화에서 화려함을 경계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인품의 표상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머물던 도산서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곡 이이의 오죽헌을 생각해 보십시오. 꾸밈없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공간이었습니다. 헌종은 왕의 공간을 선비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화려함 대신 학문의 단아함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왕이기 이전에 무력한 존재였지만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아한 취향을 가진 온전한 한 인간이고자 했습니다. 낙선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낙선제의 내부는 헌종이 수집한 서책과 골동품으로 가득했습니다. 헌종은 특히 고동서화, 즉 오래된 청동기, 도자기, 서화 작품들을 수집하고 감상하는데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고동서화 수집과 감상은 높은 문화적 안목의 상징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금석학과 서화 감상에 몰두하던 시대였습니다. 헌종은 이 문화적 조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종과 추사 김정희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추사는 1840년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 있었지만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헌종은 그를 가까이 두고 서화와 학문에 대해 교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예술가와 조선의 왕이 낙선제의 조용한 공간에서 붓과 먹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것은 권력의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헌종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헌종의 글씨는 당대에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서체를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왕이 직접 쓴 글씨가 신하들에게 하사되면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전합니다. 야사에는 헌종이 밤늦도록 촛불 아래 글씨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도 정치의 무게에 짓눌린 왕이 붓을 들고 종이 위를 달릴 때만큼은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붓을 쥔 손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낙선제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헌종의 혼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헌종의 첫 번째 왕비는 효현왕 후 김씨였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김조근의 딸이었습니다. 헌종이 10살이 되던 1837년에 왕비로 간택되어 가래를 올렸습니다. 헌종의 나이 10살, 효현왕 후 역시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혼인은 헌종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 왕실과의 혼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한 정략혼이었습니다. 왕비의 아버지 김조근이 안동 김씨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효현왕 후는 안타깝게도 1843년 1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헌종실록은 왕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헌종이 깊은 슬픔에 잠겼음을 전합니다. 효현왕후가 죽은 후 1844년 헌종은 두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효정왕후 홍씨였습니다. 남양 홍씨 홍재룡의 딸로 이번에도 간택은 조정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헌종 사후에도 오래 살아 1904년까지 생존했습니다만 헌종과의 사이에서 역시 후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혼인, 두 번의 왕비. 그러나 헌종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인 여인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1847년 낙선제가 완성되던 바로 그 해, 헌종은 후궁 간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택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후궁 간택은 조정의 신료들과 대비의 의향이 크게 반영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헌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 여인에게 깊이 마음이 끌렸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바로 경빈 김씨였습니다. 경빈 김씨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들과 야사를 종합해보면 그녀는 단순히 용모가 빼어났던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교양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헌종과 서화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왕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간택 과정에서 순원왕후를 비롯한 어른들이 다른 규수를 점 찍어 두었는데 헌종이 완강하게 경빈 김씨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세도 정치 앞에서 번번이 뜻을 굽혀야 했던 왕이 이 한 가지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죽음도, 즉위도, 왕비도, 박해도 모든 것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경빈 김씨는 헌종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어쩌면 생애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낙선제와 이웃한 석복헌이 경빈 김씨의 처소로 마련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헌종은 자신의 서재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책과 붓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헌종이 꿈꾼 삶의 전부였습니다. 낙선제에서 헌종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는 헌종이 경연을 마친 뒤 낙선제에 들었다는 기록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조정의 공식 업무를 마친 왕이 낙선제의 서재에 앉아 서책을 펼치고 붓을 드는 모습. 그것은 조선의 왕이 아니라 한 명의 선비, 한 명의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장 안쪽 화계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모란이,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국화가. 헌종이 직접 화초 배치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화려하지 않되 사철 아름다운 정원. 그것도 헌종의 미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낙선제 처마 끝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낼 때면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도 정치도 박해도 없는 헌종만의 세계였습니다. 역사는 흔히 권력을 가진 자, 전쟁에서 이긴 자, 개혁을 성공시킨 자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헌종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빼앗겼고 전쟁은 없었으며 개혁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헌종은 다른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소박함으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청을 올리지 않은 낙선제의 나무 기둥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을 드러내고 서 있는 것처럼 헌종은 권력의 화려한 거치장 없이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훗날 낙선제는 파란만장한 조선 말기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고종의 후궁, 엄비가 이곳에 머물렀고 대한제국이 무너진 뒤에는 마지막 황새손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낙선제는 헌종 이후에도 오랫동안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에 21살의 젊은 왕이
단청 없는 건물을 짓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택한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를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23세 나이로 눈을 감은 헌종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죽음이 조선에 불러온 거대한 파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49년 음력 6월 6일, 창덕궁 중의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연기가 전각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고, 밖에서 대기하던 신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헌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창덕궁 중의당에서 흥하였다. 23살, 제위 15년,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헌종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승정원 일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죽음은 서서히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제위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헌종의 건강 관련 기사가 부쩍 잦아집니다. 내의원이 왕의 처소를 찾아 약을 올렸다는 기록, 경연을 건강 때문에 미루었다는 기록, 옥체가 불편하여 조회를 받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1849년에 들어서면 그 빈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음력 초봄부터 헌종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어이들이 처방한 탕약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도 왕의 몸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헌종의 정확한 사인에 대해 실록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처방 기록과 증상을 토대로 후대 의학사 연구자들은 폐결핵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 폐결핵은 드물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내전 생활,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젊은 왕의 몸을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헌종이 재위 내내 받았던 심리적 압박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라 모든 결정을 남의 손에 맡겨야 했던 세월.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왕권은 없는 현실. 자신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들이 자신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무력감.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23살 청년의 몸을 무너뜨렸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헌종의 죽음은 단순한 지병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그에게 가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헌종의 죽음이 단순히 한 왕의 서거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후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비 효현왕후 김씨는 184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비 효정왕후 홍씨와 경빈 김씨 사이에서도 왕위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헌종은 후궁들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지만 요절했고 아들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후사 없이 왕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왕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통의 정당성, 조정 권력의 재편, 그리고 외척 세력의 이해관계가 모두 뒤얽히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헌종이 숨을 거두자마자 창덕궁 안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앞으로 수십 년간의 조선 권력 지형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내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순원왕후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왕족 이원범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였으니 왕실의 혈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원범은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예법도, 유학의 경전도, 정치의 기본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화도 땅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아니 왕족치고는 지극히 소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강화도에 당도했을 때 이원범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야사에는 그가 갑자기 나타난 관복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 잡혀가는 줄 알아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죄 없이 귀양 가거나 처형되는 왕족들을 보아온 터라 임금이 되라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양으로 올라와 즉위한 것이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농사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순원왕후가 수많은 왕족 중에서 굳이 강화도의 이원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역사의 가장 냉혹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헌종은 그나마 총명하고 학문적 소양이 있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도 뛰어났습니다. 비록 세도 정치의 장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고 때때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 왕도 안동 김씨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그 다음 왕이 만약 강단 있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효명세자의 피를 이어받아 세도 정치에 맞서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왕은 무력해야 했습니다. 왕실의 예법도 모르고 정치의 이치도 모르고 당연히 개혁의 의지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옥좌에 앉아야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영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원범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훗날 철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김문근의 딸, 즉 철인왕후 김씨였습니다. 이로써 안동 김씨는 다시 한번 왕실과의 혼맥을 굳건히 했고 세도 정치는 철종 연간에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헌종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세도 정치의 완성이었습니다. 헌종이 떠난 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비 효정왕후 홍씨는 헌종 사후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55년을 더 살아 190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실의 격변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도, 고종의 즉위도, 개항과 갑오개혁도, 대한제국의 성립도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헌종의 왕비로 입궁한 소녀가 대한제국의 태왕태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경빈 김씨, 헌종이 스스로 선택했던 그 여인. 헌종이 죽자 경빈 김씨는 왕의 후궁 신분으로 궁궐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낙선제역, 석복헌에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세월을 보냈는지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준 왕이 23세 떠나버린 뒤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우리는 그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낙선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헌종은 사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의 경릉에 안장되었습니다. 경릉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종과 첫 번째 왕비 효현왕후, 그리고 계비 효정왕후, 이렇게 세 능침이 나란히 배치된 삼연릉 형식입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한 삼연릉 구조로 그 자체가 헌종의 복잡했던 혼인사를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침 앞에 서면 멀리 한강 줄기가 보이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왕이 죽어서야 비로소 넓은 하늘 아래 누워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헌종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헌종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에 무력했고 개혁도 없었고 치적도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종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태풍 속에서 배를 제대로 운항하지 못했다며 선원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의 키는 처음부터 그의 손에 없었습니다. 8살에 키도 잡지 못한 채 갑판에 세워진 아이에게 항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헌종은 구조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희생자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조 속에서도 저항했습니다. 권력의 화려한 단청을 거부하고 나무 본연의 결을 드러낸 낙선제로, 남들이 정해준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시간으로, 책을 읽고 골동품을 어루만지는 밤으로.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권력이 가져갈 수 없는 내면의 왕국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제가 생각하기에 결코 진 싸움이 아닙니다. 헌종의 이야기는 175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거대한 구조 앞에서 개인은 무력한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떠내려가야 하는가? 아니면 떠내려가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창덕궁 낙선제에 가보십시오. 단청 없는 기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수백 년 된 나무의 결이 손바닥에 느껴질 것입니다. 그 결 속에 23해를 살다 간 한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실한 이야기. 권력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인 왕의 이야기. 헌종, 조선의 제24대 왕. 1827년에 태어나 1849년에 쓰러진 가장 외롭고 가장 인간적이었던 군주.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조에 짓눌린 자의 이야기,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 그럼에도 아름다움을 놓지 않으려 한 자의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헌종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